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 내 인생을 바꾸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6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나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라 부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깊게 쌓여 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청소와 빨래를, 밤에는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냈죠. 제 손은 늘 세제를 머금은 물에 젖어 있었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것만이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뒤에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늘었죠. 새벽 5시 반이면 알람 없이도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어둑한 부엌불을 켜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 식탁을 차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 동이 트면 며느리와 아들은 바쁘게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저녁은 6시에 꼭 맞춰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늦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품에 안기며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고맙다는 말보다 지시와 요구가 늘어갔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청소는 오늘 꼭 끝내주세요. 손님이 오거든요. 그 말들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맞나? 아니면 그저 무료 가정부일 뿐인가? 가끔은 용기를 내어 제 기분을 전하고 싶었지만 제 입술은 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괜한 갈등으로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손주들이 눈치 볼까봐 그저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손목은 늘 붓고 허리는 구부러져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티면 가족이 편하겠지. 그 마음 하나로 견뎠죠.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선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맛있다 라며 웃는 순간에도 저는 몰래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제 삶은 늘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가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제 삶을 뒤흔들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도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려 걸음조차 옮기기 버거웠죠. 겨우 집 안에 들어와 숨을 고르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집안일을 맡으시면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를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이 집에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제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내가 짐인가? 이 집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그림자 같은 건가? 애써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떨리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지켜온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며느리를 처음 맞이했을 때 그저 함께 웃으며 잘 살면 된다고 믿었던 마음.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피곤한 몸도 잊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요즘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너희 입장을 모를까? 하지만 나는 평생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끝은 떨렸고 목은 메어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한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자리라는 게 정말 남아있기는 한 걸까? 가슴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분이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요양원이라도 가야 이 집이 편해지는 거라면 나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내가 수없이 닦고 쓸던 바닥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간에서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아직 작고 희미했지만 곧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심으로 이어질 불씨였습니다. 며느리의 요양원이라는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밥 짓는 소리, 세탁기 도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까지도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 같았죠. 나는 평소처럼 일정을 적던 벽걸이 달력 앞에 섰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손주들 등하교 시간, 병원 진료일, 장보기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익숙한 동그라미 사이로 손이 멈췄습니다. 볼펜 끝이 떨렸죠.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소는 격일로 하고 저녁은 간단히 하자. 주말엔 너희가 맡아주면 좋겠다. 힘이 예전 같지가 않다.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식탁보에 주름을 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일이 많아요. 일정이 꼬이면 아이들 학원이랑 다 엉켜요.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한숨을 쉬었죠.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조용한 포기가 밥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물의 온도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뜨거운 물을 오래되면 손끝이 더 저렸거든요. 접시를 닦던 스펀지는 이내 물을 잔뜩 머금었고 스펀지를 쥔 손은 묵직했습니다. 다음 날 허리가 완전히 굳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는 동안에도 마음은 집에 가 있었죠. 저녁 반찬은 뭘 해야 하지? 엑스레이 앞에서 의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쪼그려 앉는 일, 무거운 것 들기 금지. 짧고 또렷한 문장이 몸보다 더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에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메모가 붙어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김치볶음밥 부탁드려요. 아이들 행사로 늦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메모 뒤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며 숨을 골랐습니다. 달궈진 철판에서 기름이 번졌죠. 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과 하지 않을 수 없음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세어봅니다. 40, 50, 60 숫자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고 나면요. 아예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엄마가 알면 서운해하시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파출부 쓰면 비용이. 말끝이 흐려졌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오래된 구두처럼 발에 맞았죠. 대신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달력 앞에서 두 번째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빈칸 하나에 작은 점을 찍었죠. 아무 표시도 아닌 점, 그러나 내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점을 찍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전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는 원룸이나 공공임대가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친절했습니다. 대기자 명단, 보증금, 근처, 부동산 연락처 숫자와 주소가 노트 한 장을 채웠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놀랄 만큼 손이 안정됐죠.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작은 창문, 오래된 소파, 누군가의 커피향. 중개인은 내 얘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 깨끗한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시장이랑 병원도 가까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창이 조금 열렸습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나 혼자 살면 아침은 미역국 말고 토스트로 해도 되겠네. 아주 사소한 상상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내게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 시계가 정확히 6시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시계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은 늘 누군가를 위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멈춰 세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조금 쉬어야겠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 하더구나. 그래서 방 한 칸 얻어 당분간 나가 있으려 한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다. 오래 생각했다. 며느리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애들 챙길 사람이 없는데. 나는 부엌 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올려두었습니다. 장갑 속 손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집을 너희 방식으로 꾸려가자. 나는 내 몸을 먼저 챙겨야겠다. 아무도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분명한 대답이 되었죠. 나는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 아기였던 아들이 잡고 있던 작은 장갑, 신혼 때 샀던 얇은 스카프, 꼭 필요한 건 몇 가지만 골라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죠. 떠나도 되는 것과 꼭 데려가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 그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골목을 훑었습니다. 나는 작은 종이에 몇 줄을 썼습니다. 나는 괜찮다. 연락은 하자. 내일은 내가 나를 데리고 나간다.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지만 마음은 고닫습니다. 새벽 5시 반. 오랜 습관처럼 눈이 떠졌지만 부엌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동이 트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자 마음속 어둠도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지만 나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나도 나를 돌볼 때가 되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달랐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지만 내 안에서는 크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결심에 닿았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내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겠다고. 하지만 이 결심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표정, 생활의 공백, 남겨질 집안의 온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 결심 이후 나는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결심 후 며칠은 고요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지 않고 앉아 있는 순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왔다.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더구나. 아들은 한동안 숟가락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묵 끝에 작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희미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겨졌을 내 건강.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내 몸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 변화였죠. 다음 날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배려가 내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서툴렀지만 그 정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발표회 와주실 거죠?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래, 가마. 이번엔 꼭 간다. 손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조금 달라졌다. 가족도 조금 달라졌다. 작은 걸음이지만 길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만들려면 큰 소리나 다툼이 아니라 묵묵히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 몸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내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이 주변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네요. 늦었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나는 아직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집안의 갈등은 남아있고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희망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움튼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이 길의 끝에 나를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날카롭게만 보였던 며느리의 눈빛은 조금 누그러졌고, 무심해 보였던 아들의 말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침마다 부엌 대신 작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마십니다. 그 햇살 아래에서 예전에는 몰랐던 여유와 평화를 느낍니다. 하루하루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쁨.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네요. 늦었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었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그 아이가 다시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늘 도움만 받으면서 제대로 감사도 못 드렸어요.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이제라도 말해주니 그걸로 충분하다. 용서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우리 도시락은 저희가 챙길게요. 아이들의 작은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희생만 강요받던 시간이 지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주면 지치고 너무 많이 받으면 무거워집니다. 이제야 그 균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러나 그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근데 이제는 할머니 손에만 기대지 마라. 너희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는 노년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사는 시간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창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 대신 잔잔한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다시는 남에게 빼앗기지 말자. 고맙다. 사랑한다. 나도 늦게나마 내 인생을 찾았구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갈등은 해소되었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으며 내 안의 상처는 희망으로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도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